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죠. 자꾸 지난이라고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배울 거는 이제 오늘 인상주의가 왜 등장을 했냐, 거기서부터 이제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행평가 때 필요한 전묘화의 개념까지 이제 들어갈 건데, 근데 오늘 이거를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묘화까지. 일단 시도는 해볼 텐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못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개괄적으로 큰 개념,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교과서는 24페이지 미술의 탐구 요 페이지를 펴주세요. 그러면은 뭐 작가와 미술 사조 탐구, 미술 사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미술의 경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미술의 하나의 스타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뭐 어떤 르네상스라던가 아니면 바로크, 로코코 혹은 이제 뭐 중세 미술에서도 뭐 비잔틴 미술이냐 뭐 로마네스크 미술이냐 또 뭐가 있지? 로마네스크 그리고 고딕 미술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뉘는데 뭐 그것도 세세하게 좀 나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역이나 시기 요걸 기준으로 이제 나눴다면 미술 사전은 뭐냐면 어떤 유파 그러니까 하나의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스타일은 거의 동일했어요. 거의 동일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어떤 그런 스타일은 지역이나 그 어떤 그 사회에서 행해졌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라던가 아니면 그 시대 때 추구했던 가치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달라가지고 좀 크게 변하는 개념들이었다면 이제 미술 사조는 이제 작은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그 미술을 추구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소분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에도 유행이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오죠, 처음에. 그래서 유행이 있을까?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인상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19세기 초반에는 이제 인상주의에 반해서 다양한 미술사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입체파도 그때 등장을 하고 뭐 다다이즘이라던가 뭐 뭔가 미술을 이전까지에 있던 그 미술들을 다 깨부시는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부셨다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 미술을 그 기존 미술을 거부한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 새로운 사조들이 막 이렇게 탄생하던 시기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어떤 기준이 없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념을 크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듣는 개념인데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을 보면 뭐 미술 작품에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당연한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건 다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미술은 도구로 쓰였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화가는 이제 주체적으로 돈이나 어떤 그런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뭔가 그 지휘권을 쥐고 세상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시대,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던 시기였죠.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거에 좀 탈피를 해서 작가들 중에서도 지금 현대 작가들 중에서 뭐 그 가장 유명한 뭐 국내 작가는 뭐 최정화라는 작가도 있고 뭐 서도라던가 뭐 해외에는 그 호큰이라는 작가는 이제 그림이 하나에 뭐 천억씩 해요. 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린 게 더 천억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10년, 20년 전에 그려서 이제 팔았던 거 미술관에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최고가를 찍어서 뭐 천억 정도에 팔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데미안 허스트라던가 그 사람 굉장히 젊어요. 한 60, 지금 60대는 안 되고 한 50세 정도 됐는데 30에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사람 작품이 그때 30에 당시에만 해도 그 상어라고 뭐 죽음의 뭐 불가변성에 대한 뭐 가시화인가 뭐 그런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상어를 이제 포르말데이드라는 그 용액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박제를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막 움직여요. 근데 어쨌든 그런 충격적인 작품들을 막 만드는 그런 작가인데 그 작품이 10억에 팔렸었어요. 그때 20몇 살에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아무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좀 성공한 작가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친구들은 이제 시대 상황이 반영이 되기는 해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한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소비하는 주체가 됐죠. 그래서 뭐 좀 미술이 좀 변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작품에 사용한 표현 기법은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계속 그 맥락 사회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독창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 이전까지 이제 뭐 창조의 개념 이제 모더니즘 이전까지는 창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전까지예요. 낭만주의까지구나. 네, 어쨌든 모더니즘 이전까지는 창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창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거를 천재적인 어떤 작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출발이 된 건 이제 르네상스인데,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아니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이제 라파엘로 이런 작가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천재성을 이렇게 발현을 해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딱 꺼내서 이걸 이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천재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천재는 아니다. 그 천재들도 결국 뭐였다? 따지고 보니까 사회 문화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변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그런 영향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 오늘날로 따지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였어요? 포스트 모던, 그 맨디니가 얘기했던 기존에 새로운 디자인은 없다. 우린 뭐든 다 있던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다. 뭔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 우리가 한 번에 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이건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문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못 그리는데 뭐 미술을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미술 그 대학에 가시면은 그림 못 그리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이상한 작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 쓰레기 가져다 놓고 뭐 이게 작품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껌딱지에다가 뭐 이렇게 낙서 조금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얘기가 좀 샜는데 자 그래서 지역과 시대에 따라 특정한 경향을 이루기도 한다. 이건 이제 앞서까지 보통 이제 낭만주의 이전까지를 얘기를 해요. 낭만주의 이전까지입니다. 인상주의도 등장하기 전에 낭만주의 다음에 인상주의니까 낭만주의까지 그러니까 로코코 시대까지는 보통 이제 지역과 시대에 따라 특정한 경향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이름을 붙여 한 집단의 화풍을 특징짓는다. 이게 이제 한 집단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 스타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이전까지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은 크게 이제 한 국가단이라는 거 아니면 전체 이 시대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거였는데 이때는 이제부터는 화풍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같은 시대지만 동시대지만 같은 시대지만 요 시대의 요 지역에 있던 애들은 이런 걸 많이 그렸어.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분됐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 사조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인상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책을 보고 설명해도 되려나? 일단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말의 유래.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은 모네와 젊은 작가들이 전시를 본 비평가 루이 루루아가 성이 루이에요. 근데 어쨌든 루이 루루아가 즉각적인 감성과 거친 본능을 비꼬아 모네의 인상 해돋이 제목에서 차관의 인상주의자들이라고 말한 것에도 유래하였다. 이거는 뭐 인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는 뭐 별 내용이 없네요. 이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기기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사진기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서 튜브 물감이 발명됐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이제 물감은 그 미디엄이랑 그 전색제라고 해요. 그 미디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연필을 얘기를 할게요. 연필에 HB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그냥 B라고 써 있는 게 있고, H라고 써 있는 게 있죠. H는 이제 하드, 굉장히 딱딱한 정도로 얘기를 해요. B는 이제 볼드라고 해서 뭔가 두꺼운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진하게 부드러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개념에서는. 그 연필의 개념으로는. 그래서 H가 높으면 뭐냐면, 진흙이 많이 섞인 거예요. 진흙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연필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어떤 세밀한 디자인 제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제 H 계열의 연필이에요. 그럼 이제 HB는 뭐냐면 요 중간이에요. 좀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면서 필기에 쓰기 좋은. 그래서 연필은 다 HB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 어떤 필기할 때 쓰는 연필은 보시면 뒤에 HB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다 어떤 그 필기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가 높은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제도할 때 좀 세밀한 거, 이렇게 섬세한 거 이렇게 그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B가 높은 거 있죠. 4B라던가 6B 뭐 이런 것들. B가 계속 높아지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진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묻어도 막 이렇게 다 번지고 그래서 왜 우리 4B 연필로 막 이렇게 흡연하다 보면은 막 손 막 다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진흙의 배합이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흑연이라는 그 물체는 어때요? 검은 색깔이 되는 그 가루죠. 그 가루에다가 진흙을 섞게 되면 진흙은 이제 종이에 딱 달라붙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흙이 많으면 종이에 잘 달라붙으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비볐을 때 번지기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진흙이 적으면 어때요? 번졌을 때 그 접착되는 진흙이 적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했죠. 근데 물감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안료라는 가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미디엄이라는 전색제가 있어요. 전색제가 뭐냐면 그 이 가루 상태에서는 이제 종이나 이런 거에 붙지가 않죠.
예를 들면 캔버스 같은 데다가 내가 물감을 칠할 건데 가루만 이렇게 바르면 가루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루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디엄이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미디엄을 이제 원래는 그 이제 어떤 그 화실에서 그 직접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그 번거로운 것을 이제 뭐 미국의 작가를 안드라는 사람이 뚜껑이 있는 튜브로, 이제 뭐 주석 튜브라고 해요. 주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금속 중에 좀 유연하고 잘 이렇게 변화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물감을 포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인상주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다 좀 쉽게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도 개발이 됐는데, 뭐 증기기관차 얘기는 여기 나오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개발이 되면서 어때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마차라던가 아니면 말을 타고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어떤 보던 풍경들 있죠. 자연의 어떤 그런 경관들, 그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감흥을 좀 받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도 적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흥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멀리 나가다 보니까 맨날 어떤 사람들은 바다만 봐야 되는데, 바다를 보던 사람들도 산을 보게 되고 들판을 보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풍경에 있는 뭐 꽃밭이라든가 이런 걸 가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막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뭐 사진기의 발달로 작가가 이제 더 이상 사실적으로 이전까지 뭐 그림을 굉장히 막 똑같이 그렸어야 됐는데, 뭐 이런 것처럼 호병아가 그린 이 그림처럼 이제 뭐 사실감을 주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어야 됐는데, 이런 걸 이제 타파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개념을 좀 살펴보기 전에 크게 오늘은 요 개념까지만 그럼 설명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오늘은 50분을 꼭 안 넘기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번에 제가 쓰다가 잠깐 말았는데, 요거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이제 크게는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모든 그림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재현주의의 관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모더니즘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은 포스트 모던의 관점. 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요걸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다 본 거구나. 이거 말고, 네. 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정리를 또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거라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 여기 다 핵심 개념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를 살펴보죠. 이제 전통주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그림들은 다 전통주의예요. 뭐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이렇게 제가 시대별로 몇 개 나눠놨는데, 보통 이제 인상주의 이전까지 다 이제 의뢰인이 있습니다. 낭만주의도 의뢰인이 있긴 한데, 뭐 사실주의부터 이제 의뢰인이 좀 줄어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의뢰인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바로크 그림을 잠깐 볼까요? 몇 개는 없는데, 여기는 옛날 브랜드들은 도판을 많이 안 다운받아가지고 현대는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대상이 완전한 형태, 어떤 이상적인 형태 혹은 그 주제를 그릴 때는 항상 의미가 있는 주제만을 그렸어야 됐어요.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주제라던가 아니면 황제를 그린다던가, 이건 지금 그 스페인 황제를 그린 그림, 그러니까 뭐 어떤 황제를 그렸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앙리사세를 그린 거군요. 앙리사세라는 그 황제가 지금 그 제우스처럼 번개랑 이제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앙리사세예요. 이 사람이 마치 제우스 신처럼 묘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독수리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는 번개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랑 그 번개는 제우스 신을 의미를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왕을 좀 굉장히 이상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부분 확대를 한 건데, 이런 식의 대상이 하나 더 잘려 있지 않고 모두 다 균형 있는 구도를 이루면서 뭔가 그 왕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날 좀 이렇게 멋있게 그려줘 해서 이거를 그럼 제가 멋있게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처럼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왜곡을 했죠. 요거도 이제 십자가에서 올려지는 십자가의 세움이라는 작품인데, 십자가에서 올려지는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예수의 어떤 그 형태나 모습이 어떤 비례가 어때요? 굉장히 굉장히 이상적으로 제작이 됐죠. 그래서 뭐 근육질의 몸매라던가 지금 굉장히 좀 이때는 그 십자가도 메고 뭐 굶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여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 이상화해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들도 굉장히 뭐 근육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뭔가
인물을 그냥 그래도 좀 볼품없는 인물들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대상들은 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가 되는 어떤 메인 캐릭터들은 다 이상화해가지고 뭔가 그리스 신화에서 방금 막 뛰쳐나온 듯한 그런 인물들을 묘사를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내림 이 작품도 그렇고 지금 죽어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인데도 굉장히 좀 근육이 막 살아있고 굉장히 좀 뭔가 이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인물들이 전부 다 한 그 중심의 이 구도에서 비례나 이런 걸 규칙이나 이런 걸 떠나지 않고 다 이 틀 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전까지 그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버렸네. 자, 이렇게 굉장히 다 뭔가 주제가 있고 다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게 분리하는 것도 있군요. 산드로 보티첼리 뭐 이 사람은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인데 이 그림은 이제 중세 때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 굉장히 이상화돼 있죠. 인체의 비례라던가 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 이런 인물들을 다 그림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죠. 굉장히 뭔가 이상화돼 있는 전부 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전통주의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인 그림, 이제 바로크 시대 때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 그냥 뭐 사진으로 찍은 듯한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이 다 전통주의예요. 근데 전통주의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완결성이라던가 재현성, 뭐 이게 관념색, 뭐 이런 거 다 써 있는데 크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완결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상이 이렇게 뭐 잘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형태가 이제 흐리흐리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명확해야 되고요. 그 흐릿흐릿한 것들은 이제 배경이나 의미 없는 것들, 좀 주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표현하려는 대상, 그러니까 뭐 의뢰인이죠. 보통 의뢰인이 의뢰한 주제한 작품의 주제 정해놓은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부합되는 그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또렷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붓터치가 남게, 붓터치라는 것은 이제 붓으로 우리가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그 붓에 그 달려있는 그 털의 어떤 질감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물감을 많이 발라서 칠하면.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면은 그 붓자국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그 미술이 추구했던 거는 그 그림에 붓자국이 보이면 안 돼요. 붓자국이 보이게 되면 가까이 왔을 때 어때요? 사실감이 좀 떨어지죠. 멀리서 봤을 때는 붓자국이 아예 없이 이렇게 판판한 듯한 그런 맨질맨질한 그림을 그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상주의가 처음에 이제 만해 뭐 풀바디의 점심식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욕먹었던 이유가 구도도 구도였고 주제도 이제 의미 없는 주제였어요. 뭔가 의미 있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교육적인 주제를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태폐적인 주제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뭐 어떤 그 공원에서 나체의 여인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좀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음란한 뭐 이미지였죠. 지금 봐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심지어 그 주제가 되는 인물들조차 어떤 터치가 그 당시에는 그 이전까지는 나무나 이제 좀 볼품없던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휙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는 못 배워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시각으로는 가치로는 그 그림이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이제 낭만주의부터 시작되는 어떤 반전통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보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다 어떤 작품의 완결성이라든가 재현성, 그리고 관념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상주의는 색깔을 관찰색이라고 해요. 관찰색.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붉은 색깔 의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붉은색도 빛의 방향 혹은 제가 이걸 저녁에 봤냐 밤에 봤냐 아니면 불 꺼져 있는 데서 봤냐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죠. 근데 그거를 그 인상주의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빛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사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색상이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 빨간색 덩어리는 빨간색이야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은 빛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하얗게도 보이더라. 그런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론의 색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상 있죠. 기본적으로 뭐 나무는 갈색이고 뭐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뭐 가을에는 뭐 이게 형형색색으로 뭐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그런 고유의 개념,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걸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 전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림이 소나무는 이렇게 그려야 돼 하면서 관찰은 안 했지만 소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물들의 근육 형태 아까 전에 봤던 인물 다 어땠어요? 또 꺼버렸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갑자기 까먹었네. 까먹었네. 뭔 얘기를 했죠? 왜 들었지? 아무튼 뭐 이런 전형적인 구도 이겁니다. 무슨 관념 색깔 맞아. 이런 식으로 인물은 무슨 색깔이어야 돼? 다 똑같은 색깔이죠. 그리고 묘사하는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기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 다 바로 그때 요 그림에서 잘 드러나죠. 이게 다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천지창조에 보시면 다 이렇게 근육질의 인물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미지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어떤 그 전형이에요, 전형. 그래서 남성을 그릴 때는 이렇게 굉장히 힘 있는 어떤 인물들로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전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체의 어떤 이런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엄청 울그락불그락 느껴지고 이런 이미지들,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있고, 그 개념에 따라서 그림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관찰한 걸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이 이제 관념색이에요. 요 개념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인상주의가. 그리고 이런 완결성이나 재현성, 이런 거에 또, 좀 왜곡을 하고, 형태의 왜곡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그 교과서에도 잠깐 나왔는데, 완전한 형태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를 왜곡을 한다던가 형태를 왜곡을 한다던가. 그 이전까지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이상화가 있었죠. 이것도 현실의 왜곡이긴 한데 그 왜곡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왜곡은 아예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변화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규칙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다 이런 거에 다 틀에 맞춰줘요. 근데 이게 낭만주의 이전까지, 그러니까 18세기 초 중반까지는 다 이런 그림이 있어,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통적으로 뭐그 어디야,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전통적인 무슨 어디였지? 뭐 우피치, 이탈리아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간다든지 그런 데 가면 다 이 전통주의 개념에 다 부합합니다. 의뢰인이 있고 작품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는 전부 다 어떤 교육적인 내용이고 정치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돈 있는 권력자들의 어떤 자기의 권력력을 좀 이렇게 가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종교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포교 활동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어떤 이미지라던가 그런 식으로 다 이상화되어 있는 좀 교훈이 있는 그런 주제들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낭만주의 와서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좀 타파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다음 시간에 그럼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잠깐 하고 바로 이제 낭만주의부터 떻게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인상주의가 뭔지 도대체 요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그 업로드한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상주의까지 하고 이제 요거 과제를 냈어야 되는데 다른 걸 그럼 하나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거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